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입니다. 정부가 오산과 용인, 구리, 청주, 제주까지 전국 5곳에 8만 가구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연내 처리를 공언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늘면서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60살 이상 고령층 취업이 줄어들었고 30살 미만 청년층은 1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에서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로 지목했던 가자 지구의 최대 병원 알시파 병원을 심야에 급습해 하마스에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와 의료진, 피난민까지 3,500명이 넘어 민간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브로커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남경찰청장 출신 전 고위경찰관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아직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요. 김근식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근식. 검찰은 앞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오늘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근식 출소 앞두고 추가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를 했고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속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사건 브로커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치안감 A씨가 오늘 경기 하남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직 치안감 실종된 지 얼마 만에 발견된 겁니까? 네, 경찰은 어제 오후 전직 고위경찰관인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들 신고를 받고 수색견을 동원해 일대를 살피던 중이었는데요. 그러다 오늘 오전 10시쯤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경기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검단산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적 있는 치안감 출신으로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어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전남에서 주로 활동했던 브로커 60대 성모 씨가 금품을 받고 현직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등을 부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성 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9일 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사망하면서 A씨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이 사건으로 A씨에게 연락하거나 강제 수사한 적은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받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공모한 걸로 의심되는 용의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30대 주차장 관리인 김모 씨는 살인 혐의로, 40대 모텔 업주 조모 씨에 대해선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건지,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을 결심한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친분 관계가 있던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황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의 차량을 빼앗아 연쇄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석천동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 운전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운전대를 잡고 앞서 사고를 낸 차량을 다시 충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차도 들이받았다가 결국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단 음성이 나왔다며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검찰청은 대포 통장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 20명을 붙잡고 통장 유통 총책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당 가운데 일부는 전북 군산시나 익산시 등에 근거지를 둔 조직 폭력배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주겠다며 109명에게서 46억 원가량을 가로챈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에이펙 참석이자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했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방의 방점은 이번에도 경제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도착 첫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에이펙 부대 행사인 비즈니스 포럼과 투자 신고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 10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하여 에이펙 내의 상호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안보 역시 주된 화두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착 움직임 속 최대 관심사인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때 만난 이후 1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올해 숨가쁘게 전개된 글로벌 책임 외교의 방점을 찍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하는 스탠퍼드 대학 좌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곧바로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는 등 연말 숨가쁜 외교 일정이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 빠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국 5곳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인 구리와 오산, 용인에 6만 5,500가구, 비수도권인 청주와 제주에는 1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호진 1차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리 토평 2지구는 1만 8,500호로 한강변이면서도 서울 동북권과 접해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오산 세교 3지구는 3만 1,000호로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용인 이동지구는 16,000호로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 국가 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총 2개 지구 14,500호 규모로 신규 택지를 개발합니다. 청주 분평 2지구는 산업단지 신설 등으로 청주시 일자리와 인구 증가세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제주 화북 2지구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증가하면서 고용시장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감소세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쉬는 청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이 석 달째 이어지며 2달 연속으로 30만 명대를 넘었습니다. 고용률도 63.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고용 개선 흐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60살 이상 취업자는 33만 6천 명 늘며 증가폭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15에서 29살 청년층은 8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40대는 6만 9천 명 줄었는데 1년 4개월째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와 전문과학,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자부품과 기계 부문에서 취업자가 줄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40대의 남성이 주로 그 현재 고용 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군, 예를 들면 제조, 도소매, 건설 이런 부분의 주축 연령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쉬었음 청년은 41만 4천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쉬는 청년을 줄이기 위해 재학과 재직, 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에 9,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조 모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44억 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3%대 초반으로 둔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움직임에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0%까지 낮아졌다가 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8월과 9월 3.7%로 반등한 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0%로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4.0%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CPI와 근원 CPI 상승률이 모두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And the good thing was it was on the positive surprise side. Basically, the consensus had expected some continued traction in disinflation. And we saw that, but we saw it even more than what the market expected. 예상보다 둔화한 물가 상승률에 금융시장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간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던
높은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기술주들이 급등해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도 1% 넘게 오르며 미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처럼 미국 물가 상승세 둔화, 뉴욕 증시 상승 소식에 우리 증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 넘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48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82% 오른 808.68로 개장한 이후에 81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옅어지면서 원화값도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9원 급락한 1,307원으로 출발해 1,299.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시험이 하루 남은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일 텐데요.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일 없도록 준비물과 주의사항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엔 별도 고사실도 칸막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의심 증상자는 KF80 마스크를 쓴 채 일반 수험생과 같이 시험을 치르는데 확진자는 점심 식사 장소만 별도 제공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와 의심 증상자에만 권고되지만 수능 뒤 수시 일정이 남은 만큼 일반 학생들 역시 마스크 등 기본 방역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확진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요새 독감도 많이 돌기 때문에 시험장엔 8시 10분까지는 입장해야 하고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형만 허용되고 디지털 시계나 스마트워치는 금지됩니다. 수정 테이프,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과 여분의 흑색 연필과 샤프심도 챙기는 게 좋지만 샤프는 시험장에서 준 것만 씁니다. 태블릿,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는 집에 두고 가고 휴대전화는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역대 수능 부정행위 1위는 시험 종료 뒤 답안지 작성이었습니다. 시험 종료 시 바로 시험지에서 손 떼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 응시와 탐구 영역 선택한 순서대로 풀기,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컨디션입니다. 신경 안정제는 물론 피로 회복제나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수능이 내일 다행히 입시 한파는 없지만 최근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큰 일교차에 감기 증상 보이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독감이 비상입니다. 한 달 전 외래 환자 1,000명당 18.8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가 10월 넷째 주에 32.6명으로 치솟더니 지금은 3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청소년 독감 의심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서울에서 독감으로 결석한 고등학생은 329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3명과 비교하면 110배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감기 기운이 있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긴장되는 상황인 만큼 필요한 상비약을 챙겨야겠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종합 감기약 중 특히 콧물 감기약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챙기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약 중에는 특히 감기약 중에는 항히스타민제라고 이제 콧물 감기에 주로 쓰이는 약들이 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콧물 감기약은 드시는 약보다 비강 스프레이 같이 국소적으로 코에만 작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권장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수험 당일 배탈 등을 걱정해서 빈속으로 수험장에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쓰림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짜먹는 종류의 감기약도 있다고 하니까 약사와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험생들 내일까지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당 현역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윤 대통령 측과 교감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열흘 전에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고 오해 소지 때문에 성사는 안 됐지만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1, 2주 사이에 정리가 될 것이고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혁신위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비판하면서 총선은 당 지도부가 지휘한다며 비대위 체제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냉기류 속에 인요한 위원장의 대통령 측과의 교감 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인 위원장과 김 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지적할 것 지적하고 뭐 아주 긍정적으로 그거를 개입을 하지 않겠다. 전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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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인터뷰 요새 참 많이 하세요. 네. 저희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윤 대통령 측과 교감했고 신호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회의 때나? 네네, 대통령 측에 뭐 만남을 요청했다라는 얘기 들었고요. 그 이후에 뭐 회신이 온 거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거나 혁신위원들과 함께 회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 혁신의 과정이나 방향이 용산도 동의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은 당의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 자체입니다. 이게 지도부와 당의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혁신위가 성공할지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혁신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혁신의 드라이브를 같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장제원 의원 또 주호영 의원 공개적으로 지금 사실상 험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럼에도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시간을 좀 주면 결국 결심할 것으로 100% 믿는다라고 또 어제 그랬잖아요. 결국 당의 지도부나 또 당의 중진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보세요? 저희 혁신위가 어떤 희생을 요청드린 대상은 어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뭐 주호영 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먼저 선제적으로 저런 발언과 행동들을 한 것은 뭐 본인들 스스로가 아마 그 본인한테 오는 여러 가지 화살들을 느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여전히 어떤 특정 인물과 상대해서 혁신안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뭐 사실 어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위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들이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혁신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관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심을 우리가 힘을 얻고 혁신위가 계속
그 꿋꿋하게 그 역할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기 해체밖에 없다. 오신환 혁신위원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은 그런 의견이 있으나 해체 이야기는 생각은 없다라고 어제 또 이뉴한 위원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 제가 어떤 전제를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일단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 기본적으로 비대위 같은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가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 핵심인 알짜를 수용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의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혁신위를 해산하는 일뿐이 더 있겠느냐. 예. 예,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유정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자, 지금 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열흘 전에 사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소신껏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공개한 거예요. 왜 했다고 보세요? 이제 말 안 들으니까 네.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유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뭐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이미 윤심이 인심 아닌가요? 아, 윤심이 인심이다. 네, 대통령의 마음이 곧 이뉴한 위원장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껏 하라는 얘기는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라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지금 반발하죠. 예. 급발진하지 마라, 네. 일에 순서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흔들지 마라.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 뭐 간증까지 해가면서 버스 92대였나요? 동원해 네. 가면서 세과시하고 나는 서울 안 간다. 나는 할 말 한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예. 있죠. 권성동 의원은 나 윤핵관 아니다. 거의 지금 구핵관들이 핵분열 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뉴한 위원장은 사실은 소신껏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께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말을 해야지 진정한 혁신인데 예. 그 얘기는 못하고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고 얘기했다는 신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자리 비우기 빨리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혁신이 될까 싶고요. 김기현 대표도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고 나서 물러났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이상 연장해 온 거거든요. 네.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의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예. 과연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혁신위의 요구를 그나마도 듣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뒤에 대통령이 있다. 그 예. 얘기를 오늘 한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흥미진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입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런 중진 모습입니다. 의원들이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둘 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나 예.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지역구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과시도 했습니다마는 4천 명 넘는 그 모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92대. 예. 그래서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해서 성공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차하면 무소속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 전직 의원들한테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그런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한번 듣고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류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그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결국 저는 한 1,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 해버려도 안 되면 원희룡 정도 이렇게 아마 지도체제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이준석 전 대표 나름대로 또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도 궁금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 1, 2주 사이에 정리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내년 총선은 당 지도부가 지휘해야 한다. 또 김기현 대표가 받아쳤고요. 아니 그런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1, 2주 사이에 정리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체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당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래요? 것을 표시해서 저는 너무 반갑고요. 예. 다만 저게 앞뒤 없는 굉장히 뭐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 근거 없이 예. 지금 뭐 1, 2주 내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내부적 움직임이나 그런 네. 내용을 들어본 바는 없고요.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럼? 그러게요. 뭐 어쨌든 뭐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워낙 뭐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론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어쨌든 곧 이제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예.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네. 저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기현 체제는 현재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뭐 1, 2주 안에 그렇게 쉽게 네. 쫓겨나거나 체제 전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이 60%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정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1, 2주사에 정리되고 지금 핵심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어요. 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뭐 한 30~40%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30~40%?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안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어디선가 뭔가 그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냥 짐작만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혁신위 안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통합, 희생, 청년 뭐 이런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윤여한 위원장만 굉장히 바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네. 뭔가 그 주목을 받으면서 분위기 쇄신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윤여한 위원장의 개인기일 뿐이지 예. 그게 지목받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혁신위도 물러나고 김기현 체제 물러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면 꼭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1, 2주 아니고 3, 4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좀 있지 않을까.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감 때 장관들 싸워라 이랬는데 국감 끝나고도 한동훈 장관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예. 민주당 뭐 위원장당 심판 청구 이런 우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미 정치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김희정 듭니다. 의원께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예상이 많이 틀렸다 과거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도 야도 신당 창당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이상민 의원, 정성호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뭐 이준석 개인이 큰 역할을,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더 그 사람들이 비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제력 이런 것들이 저는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인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덕적으로 갖추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성사 가능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장관에 대해서 뭐 어린 뭐 X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뭐 적절치 않죠. 송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수사 재판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좀 승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저는 뭐 그렇다면은 좀 신중하게 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하고 워낙 가깝게 지내는 사이잖아요. 연수원 동기고. 근데 정성호 의원은 지금 신당에 대해서 야당에서 나오는 게 지금 조국 신당 이야기 나오고 송영길 신당 나오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의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네.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치로 하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막 뉴스의 중심에 서버리면 이게 조국의 강을 건넜나 다시 빠지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불을 확 땡길 수 없다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양 당이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거법 관련해서요?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데 민주당은 혹하지만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죠. 예. 이탄 의원 비롯해 30여 명이 연동형 가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답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양쪽의 신당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병립형으로 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따져서 이거 우리가 손잡고 병립형으로 가볼까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당장 눈앞에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거 퇴행적인 모습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은 너무 멀어요. 지금 12월 27일에서야 결정이 된다는 네, 거고 네. 이상민 의원은 12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너무 멀리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5선인데 18대 때는 자유선진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DNA가 있는 분이죠. 그리고 네. 당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지 않아 하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불확실한 이준석 신당보다는 예. 국민의힘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군요. 네. 네. 자, 이준석 신당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요즘에 네. 송영길 신당도 나오고. 예. 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현재 그 불공정의 상징 그리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부분들로 예. 국민들이 공분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정경심 여사는 실형을 받고 지금 가석방 중이고 예. 지금 본인도 실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딸도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나간다? 이게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본인이 당대표 된 그 사건에 여러 측근 인사들이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예. 본인이 저렇게 총선을 염두에 두고 비례신당 얘기하면서 출판기념회까지 하면서 막말을 하고 있는 저런 상황들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네. 예. 저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한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쉽게 내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정성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을 좀 생각해줘라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죠. 예.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국 신당 그 가능성을 실제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으로 출마는 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거는 민주당에서 당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 신당 내지는 무소속 출마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피선거권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예. 출마의 자유는 있습니다만은 예. 명예 회복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게 과연 본인이 사랑하는 그 민주당을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주제 갈게요. 경기도의 분당, 일산처럼 이제 일기 신도시 이제 앞서 저희가 뉴스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는 특별법 여야가 오래간만에 같은 목소리 내면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좀 잘 아시죠? 네네. 그동안은 왜 안 됐고 지금 왜 되는 겁니까?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메가시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수도권 민심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 일기 신도시가 일산과 분당을 중심으로 한 전국에 한 50여 개 되는 그렇다면서요? 그런 지역을 51개 포괄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이렇게 메가톤급의 어떤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도 자체 공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손발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또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여야의 진영의 논리로 좀 접근하지 말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한다면 저는 여야 누구의 공으로 돌리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도 좀 적극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원래 대선 공약이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모처럼 저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저희는 이제 대전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구도심 그 정비 특별 법안도 개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게 예. 지방의 구도심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아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네. 딱히 그거를 국민의힘이 거부할 것 같지는 않아서 모처럼 그러니까요. 한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대통령까지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야가 또 같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지 이게 총선연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혁신위가 받아들여질까? 우리가 하는 혁신위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게 그냥 아무 울림이나 메아리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닐까? 시간 때우기용 아닐까? 우리도 똑같이 시작할 때 출범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사초등학교 신축합니다. 강전초등학교 신축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서울 가래요.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여러분. 혹시 그 임요한 위원장이나 뭐 혁신위 쪽에서 뭐 현재 출마 뭐 의원들 전화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전화 받은 일은 없고요. 백현 의원님 서울 불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본인들의 다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으로들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혁신위 관련해서 좀 조기 해체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할까요? 자, 또 다른 말씀. 혁신위가 조기 해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잘 끝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혁신위원들 의견은 많이 있고 그 의견들을 자유스럽게 또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변명하겠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매라는 말을 써서 교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썼다고 어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매는 이제 그 국민이 또 투표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복잡한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충분하지가 않아서 혁신이 조기 해산 검토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 불출마 의원 리스트는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지금 역사를 되돌려 생각해봐요. 임 박사님 혁신위원장 몇 번째 누구 찢는 다음에 한다 그랬어요. 당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다 혁신위원장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 우리 들러리 혁신이 할 필요 없다. 초창기에 진입할 때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기자 여러분.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고사장 확인하실 때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약 12도 보이고 있는데요. 수능일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4도 높아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불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은 내일 밤까지 최대 3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에서는 벼락 또 돌풍과 함께 요란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이 피해량이 많지 않은 동해안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중서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만큼 호흡기 약한 수험생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6도, 대구는 3도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1도 예상됩니다. 추위를 부르는 비에 모레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돌아오겠고요. 전국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서울에도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